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오의 스터디를 위해서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디온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예. 지내셨죠? 네, 저희가 이제 정오의 스터디에서 나는 누구인가? 음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음. 지난 시간에 이제 기성세대, 산업화 시대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네네. 오늘은 이제 그것을 넘어서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문화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음, 어떻게 형성됐는지 좀 음,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신다고 했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산업화 시대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피라미드 구조로 제가 말씀을 음, 드렸어요. 피라미드 구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구조가 넓어지죠. 네. 일단 리더는 단 한 명이고, 그다음에 이 집단의 생존을 위해서 혹은 발전을 위해서 개인은 자기가 위치한 포지션, 그 위치에서 충성을 다해야지 음, 된다. 그 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충성을 다해. 그래야지 집단이 커야지 내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항상 리더십도 뭐냐면 나를 따르라예요. 음, 예. 그래서 그를 따르는 팔로워들이라고 그러죠. 흔히들 팔로워들은 리더의 그 방향 지시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생각을 음, 갖고 있죠. 이런 의식이 강해요. 음, 강하다 보니까 그런 논리를 세계관적으로 가치관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들은 그런 논리를 갖고 있고, 저도 사실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디지털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지털의 논리를 이해하고 수용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하고 나를 형성시킨 문화가 그쪽 문화이기 때문에 저도 알게 모르게 그 문화적 요소가 저한테 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문화, 산업화 시대의 문화가 무조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 절대 아닙니다. 음, 그럼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릴 디지털 시대의 논리가 그럼 무조건 옳고 맞느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음, 문화는 상대적 가치를 가져요. 음, 그렇지만 현재를 지배하는, 현재를 움직이는 문화의 형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해야만이 사실상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문화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음, 그리고 어떻게 그 문화의 약점을 보완해서 그 문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에 부합된 사람들로 그런 사회로 갈 수 있게 만드느냐, 이런 음,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디지털 사회 논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문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항상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보면은 음. 정말 커다란 의미에서 보면 각 세계마다, 각 세대마다 다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평생 이것만이, 오로지 이것만이 옳다라고 맞아요. 생각했던 게 음. 전혀 다른 문화에선 다르게 이해될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가 어떤 문화 안에 자랐고 내 가치관이 뭐다 이것을 보기 이전에 그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음.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게 뭔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또 맞아요.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갖다가 흔히들 뭐라 하면 단일 민족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 이게 단일 민족 사회를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많이 강조해 왔어요. 네. 그러니까 한민족, 백이민족 강조를 해왔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문화도 하나다라는 게 가네요. 음, 근데 이게 이런 게 강하면 강할수록 사실은 다른 우리와 문화적으로 다른 견해를 수용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껴요. 음, 그래서 아마도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에서 일반인도 나갈 수 있도록 개방되기 시작했는데 88 올림픽 이후로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닙니다. 네. 근데 그때 이후로 처음에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간 사람들은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오, 뭐 저도 사실은 90년대 99년에 유학을 떠났거든요. 음, 그래서 미국에서 한 12년 정도 살았는데 12년 미국에 살면서도 상당한 문화 충격을 느꼈거든요. 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거기서 익숙하게 살다가 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와보니까 또 역문화 충격이 또 느껴져요. 그러니까 음, 거기에 익숙한 것이 한국에서는 또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우리만의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내려놔야 되거든요. 음, 그게 사실 신앙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음, 그런데 신학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런데 단일 민족사회라는 이런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관념이 우리 속에 팽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음, 이게 선교학에서는 문화인류학에서 뭐냐면 이 자문화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음, 자기 중심적 관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가 선교를 하든 아니면은 전도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기본적인 관점은 타문화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타문화적 관점은 뭐냐면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네. 그걸 토대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타문화적 관점이거든요. 근데 자문화적 관점은 뭐예요? 내가 갖는 관점을 무조건 질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돼. 나머지는 우리 몫이 아니야. 일방적인. 일방적이죠. 근데 사실 복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설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선포적 요소가 있지만 설득적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성사회의 산업화 사회 논리 속에서 뭐만 존재하겠어요? 선포만 존재해요. 설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익숙한 방식의 사실상의 열심인 분들이 시대가 바뀌어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왔어. 근데 이 디지털 시대의 문화적 가치는 기존의 산업화 시대 논리와 너무 달라요. 너무 다른데 이 다른 문화적 세계 안에다가 예전의 방식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라는 눈으로 쓰는 거예요. 저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실패하거나 혹은 실수하거나 이렇게 말해요. 무례한 기독교인. 무례한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쩌면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그걸 뭐냐면 무례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례하게 상대방을 인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신뢰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당연히 안 주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금 사실상 우리가 이제 5, 60대들도요. 제가 50대입니다. 5, 60대들도 당연히 산업화 시대 논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특히 2000년대 이후로는 휴대폰이니 뭐 핸드폰이니 쓰면서 어떻게 됐죠? 알게 모르게 디지털 논리가 상당히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산업화 논리를 여전히 주로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디지털 논리가 조금씩 흡입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예전과는 달라요. 예전에 예컨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어디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기타 치면서 찬양 부르면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와서 이렇게 보면서 뭐 재미있게 쳐다보고 막 이랬어요.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러면 어떡할까요? 누군가가 신고할 거예요. 바로바로.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똑같은 사람들이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걸 모르고 우리는 뭐예요? 옛날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디지털이 뭐냐, 디지털 논리가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재밌는 건 뭐냐면 네트워크 사회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시죠. 네. 네트워크 사회.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로 우리 디지털 사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를 딱 한마디로 대변하면 디지털 사회, 아니 네트워크 사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그러면은 뭐 산업화 사회는 네트워크 사회가 아니었나? 거기도 네트워크가 존재했죠. 근데 그 네트워크는 주로가 아니죠. 100%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디지털 사회 네트워크는 주로 어디예요? 거의 대다수가 온라인에 존재해요. 그죠? 근데 이 온라인에 존재하는 네트워크가 이게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이 가치가 상승하려면 어떻게 되죠? 일단 그 네트워크에 소속되고 연결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를 말하자면 인플루언서라고 우리가 요즘 말로 많이 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강력한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팔로워가 많은 팔로워들을 모아야 돼요. 모아서 자기들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들어오라고 설득한다고 들어오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내가 흥미를 느끼고 내가 동의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산업화 사회에는 결정을 누가 해요? 집단이 하죠. 집단이에요. 회장이 하고. 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집단이 해요. 결정권이 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생각한다, 나를 중요시킨다는 것은 되게 사치예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뭐죠? 일탈을 해요. 일탈을 통해서 자기를 해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 사회에서는 선택을 누가 해요? 내가 하죠. 개인이에요. 개인이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어떤 컨텐츠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심지어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잖아요. 음. 회사잖아요. 네. 공급자잖아요. 공급자가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급자가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소비자가 권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공급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공급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의 권리는 뭐냐면 그냥 사든지 말든지예요. 쭉 공급된 물건들을 보고 비교해보고 내가 어떤 걸 고를 것인가의 선택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디지털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온라인으로 들어가가지고 물론 디지털 사회가 초기에는 사실은 이게 없었는데 2000년대 이후로는 위키라는 소프트웨어가 등장하거든요. 위키가 뭐냐면 쌍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양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 저기 인터넷 들어가서 책을 사시거나 아니 뭐 책은 좀 다르다. 그 물건을 구입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물건을 구입하시면 어떤 물건을 딱 구입하실 때 가장 먼저 참고하는 게 뭐예요? 가격 비교죠. 가격 비교가 난 다음에 제품의 질을 어떻게 판단을 해요? 온라인에 들어가서 이제 판단할 때 뭘 참고해요? 글쎄요. 그 상세 설명을 참고하고. 아유, 우리 목사님은 대단히 산업화 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런가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맞아요 그럴 거예요. 뭐냐면 리뷰예요. 아, 그렇죠. 맞죠, 맞죠? 맞아요. 예, 맞아요. 내가 원하는 가격대의 물건들을 몇 개 꺼냈어. 그 중에서 뭐예요? 맞아요. 보통 별 5개잖아요. 네. 별 4개 이하는 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별 4개 이상 속에서 딱 몇 개를 꺼내서 그 중에 뭘 봐요? 리뷰들을 쫙 훑어봅니다. 리뷰들을 훑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가서 공급자가 제공한 뭐 제품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 봐요. 제일 먼저 보면 옛날에는 뭐예요?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물건을 맞아요. 써보고 후기를 남긴 사람들의 내용을 본단 말이에요. 맞아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후기를 봐요. 왜 알려지지 않는 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후기를 잘 써주고 별점을 잘 줘야. 지금 요즘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벌점 테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소비자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벌점을 1점을 줘버리면 그다음에 악평을 남겨놓으면 이 가게 매출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 그러니까 소비자라는 건 뭐예요? 개별자,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걸 선택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나예요. 심지어는 나를 아바타를 통해서 드러낼 수도 있어요. 왜? 익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네. 이런 것이 가능한 사회가 디지털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가장 강조되는 게 뭐예요? 나에 대한 강조예요. 나의 중요성. 내가 선호하는 게 뭐다. 그게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사회가 디지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지털 문화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개인에 대한 존중.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수평적. 그러니까 아까 디지털 산업 사회는 기본 가치가 뭐예요? 수직 가치예요. 근데 디지털 사회는 기본 가치가 수평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네가 나에게 뭘 요구를 하면 나도 너한테 똑같은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좋아요 안 해줘? 그럼 나도 너한테 좋아요 안 해줘. 했다가도 철회. 그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지기 속에서 디지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수평적 의식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요. 네. 이전의 세대 뭐 불과 10년 전만 해도 국민 여동생이 누구야?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인물이 동일한 인물이 떠올랐는데 맞아요. 지금 아이들한테 국민 누가 뭐야 하면은 나는 누구라고 생각해. 나는 누구라고 생각해 해서 요즘엔 그런 것 자체가 많이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옛날 같으면 국민 여동생 했는데 누가 모인 사람이 10명이야. 그 중에서 만약에 8명, 9명이 한 사람은 A를 선택했어. 근데 B는 한 사람이 B를 선택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찐따 당하는 거야. 너는 요즘 대세를 모르고 근데 지금은요. 지금 애들 보면 중학생들 애들이 보잖아요. 나는 누구 좋아? 나는 제가 좋아. 서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 너는 그래? 그럼 나는 그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지털 문화가
디지털 처음에는 디지털 문화가 형성된 건 아니에요. 디지털 기기가 들어왔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방식이 생활 습관과 사고 습관과 가치관으로 변화가 음.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되돌린 게 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세대가 갖고 있는 기본적 가치는 뭐라고요? 음. 수평 가치다. 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 가치가 기본 뭐다? 수직. 수직 가치다. 자, 부딪힐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게 왜 그 요즘 부모님과 자녀가의 저기 뭐야 대화가 단절됐다. 어? 이런 말이 나오는지를 이 문화적 차이에서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음. 너무 다른 거예요. 음.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 세대가 자녀 세대의 디지털 가치관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 얘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음. 그럼 얘네들은 그러면 부모님이 갖고 있는 수익적 가치를 무조건 무시하느냐? 아닙니다. 음. 뭐냐면 수평적인 자기들의 가치관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수익적 가치를 인정해요. 음. 근데 반대로 뭐죠? 저기 뭐야 기성세대들은 수익적인 가치가 인정된 한도 내에서의 자유를 허용해요. 그렇죠.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대화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소통의 통로가 완전 막힌 게 아니에요. 음. 근데 서로가 대할 때 뭘 갖고 대해요? 자신들의 주 가치관을 가지고 대립하기 음.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문제점이 상당히 정말 지혜롭게 다가가야만 가능한 맞아요. 게 이 기본적으로 수직, 세로와 가로의 만남이기 때문에 음, 일단은 저는 제 입장에서 저는 그 중간에 낀 세대로서 음, 디지털 음, 세대들한테 이제 수직 그 개념을 가진 기성세대가 음,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 너는 수직적 가치를 인정부터 해라. 그 다음에 대화를 하겠다. 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맞아요, 많고 맞아요. 또 이 디지털 세대들은 일단 나의 권리를 존중해 줘라. 그러면 대화를 하겠다니까 시작부터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까요? 교회에서 혹은 교단 차원에서 이제 다음 세대 뭐 선교, 그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한 뭐 그 음, 무슨 뭐 포럼이라든지 네네. 세미나라든지 할 수 있잖아요. 거기 주 강사를 나서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대부분이 기성세대예요. 기성세대죠. 그 중에 거기다 젊은 사람 그런 사역하는 사람 한두 명 끼워 넣어줍니다. 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음, 이러니까 사고의 변환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생각한다면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는 그 음, 용기가 필요해요. 음, 문화의 경계를 넘어간다는 건 뭐죠? 내 문화적 요소를 일단은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문화를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타문화적 관점이에요. 음, 내 문화적 관점을 갖다가 인정해라고 요구하는 건 이게 자문화적 관점이고 이게 대단히 폭력적인 거예요. 음,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네, 근데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안타깝게도 음,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거죠.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 세대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수평과 자유, 평등.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질서를 강조하고 수직을 강조하고 순종을 말하고 그다음에 뭐 권위를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면 비성경적 가치관이냐? 그렇진 않죠. 그렇죠. 음, 그럼 반대로 그럼 평등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협력을 얘기하고 음, 존중을 얘기하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 가치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얘기가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 둘 다 비성경적 가치가 아닙니다. 음, 둘 다 성경적 가치예요. 근데 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문화는 한계가 있어요. 음, 그 한계이기 때문에 그 성경적 가치의 일부를 만을 수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 근데 기성세대하고 디지털 세대가 수용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음, 그 다른 가치관 속에 녹여진 성경 가치도 다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혹은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를 바라볼 때 반드시 우리가 권면하고 설득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다음 세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기성세대 같은 문화는 틀린 게 아니에요. 음, 다른 거예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우리가 다름을 서로 존중할 때
아름다운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얘기할 때는 본인들의 문화적 입장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문화적 입장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감수성 혹은 가치관을 통해서 가치관도 그게 또 성경적 가치관과 부합된다면 그 가치관과 그 방식을 통해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재미있는 건 뭐냐면 기성사회 속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성세대 속에서는 산업화 사회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는 개인이라는 건 얘기할 수가 없었잖아요. 개인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일탈적 환경 속에서 가능했잖아요. 근데 디지털 환경 속에서는 이제는 집단을 말하는 게 오히려 소외되거나 무시되는 세상이 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로지 뭐만 강조돼요? 개인만 강조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극단과 극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볼 때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제가 어느 대기업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느 특정 대기업에 입사한 새로운 신입사원들, 그러니까 거기 새로운 신입사원들이 얼마나 그 기업에 들어가려고 있는 노력을 했겠어요. 네. 이제 상위 1%만 들어가는 기업이잖아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단 1년 후에 30%가 퇴사를 했어요. 근데 이건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한 10여 년부터 이미 대기업 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년 내지 2년 후에 20% 이상이 퇴사한다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30%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 회사 구조 자체가 그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회사니까 거기에 맞아요. 못 견디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회사 들어가 가만히만 있어도 한 달에 뭐 연봉이 뭐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그냥 맞춰 살면 되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 살겠어. 그렇게 하고 난 못 견뎌요. 차라리 나는 돈을 덜 벌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디지털 세계. 그러니까 기성세대 입장에서 볼 때 저 미친? 그렇잖아요. 한 직장에서 뼈를 묻어야지 어디? 물론 기성세대도 지금 한 직장에서 뼈 묻는 이런 소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기업을 뭐라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야 세상이 마음에 드는 게 어딨어? 이런 철없는 녀석. 맞아요. 제가 대학 졸업했을 때 만약에 대기업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선자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업이 안정됐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누군가가 한 1년 있다가 아버지 저희 직장 때려치우고 가수 하려합니다. 이랬잖아요. 너 우리 가문에서는 호주에서 파버린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요? 아무도 그런 소리 못해. 또 자식이 한 선택에 대해서 부모들이 옛날처럼 못해요. 그게 뭐죠? 지금 이게 이 문화의 흐름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해할 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죠? 아까 제가 우리가 이 주제를 말하기 전에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대에는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강조되고 쉬운 시기가 된 거예요. 기성세대 속에서는 나를 얘기한다는 게 그게 사고치기 쉬운 얘기로 들렸을 거예요. 자기를 강조하고 개성을 강조하고 이런 게. 근데 지금은 개성을 강조하고 자기를 강조하고 너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시대에 부합한 얘기인 거죠. 시대에 부합하기도 하고 정말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때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나를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대단히 성경과 가치와 부합한다는 거. 그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맞아요. 집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옛날에 집단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예요, 항상. 교회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든 것이 평가됐어요. 내가 아니라. 근데 지금은 뭐예요? 개별 성도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지 뜻이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의미에서도 나를 이해하는 방식을 실현하는 방식을 알아간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시대적으로도 중요하고 이게 첫 번째 중요성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방향으로 나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개인주의는요 내가 존중하는 만큼 상대방을 존중하는 걸 전제로 해요. 근데 지금의 나는 뭐죠? 극단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죠? 온라인 속에 갇혀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오히려 그 수많은 네트워크 속에서
모든 걸 자기가 선택하는데 그 안에서 극단적 외로움을 느껴요. 음, 그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해요. 음, 방구석 안에 들어가 처박히기 시작해요. 이런 일들이 극단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다 바꿀 것인가. 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음, 사실은 이 디지털 시대에 나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음.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디지털 시대까지 그전에는 산업화 시대, 기성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두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음. 조금 어떤 기틀이 좀 잡힌 것 같거든요. 음,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나를 알아가는 시간 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핵심을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얘기한 디지털은 뭐냐면 디지털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개인 이해의 중요성이 당연시되는 사회에 너무 좋은 거죠. 음, 근데 이것이 극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문화를 어떻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음, 나를 이해하고 음, 그러면서 디지털 극단화되고 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음. 이런 것들을 아마 살펴보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일주일 기다려야 되잖아요, 목사님.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